다만 공시성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등의 이야기는 저번 때 얘기했듯이 그 내용이 쓰여 있어요. 그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좀 아까 말했고 또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변론이라는 것은 판결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요한 이런 절차인데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것을 거친 다음에 판결로 가라라는 게 기본 이 흐름인데 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것을 무변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런 거냐? 민사소송의 메커니즘은 저번 때도 또 이야기했고 오늘 또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의 공격이 터무니없더라도 그것이 억울한 일이더라도 무시하면 안 되고 반드시 반격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반격을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주장 공격을 받아들이는 이런 류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소장을 통한 공격에 대해서 그것이 송달돼서 파악하고 나서 답변을 하지 아니한다라면 원고의 그 청구를 갖다 그대로 인용하는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변론 없이 그대로 원고 승소의 판결이 다 내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답변서가 제출이 되면 이제 그 재판부가 이제 변론 기일을 잡아서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그 과정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장이나 답변서라는 것은 서면에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실제의 판결의 핵심의 소송의 핵심적인 절차는 반드시 공개된 법정에서 관사, 판사 앞에서 직접 당사자가 구술로 자기 억울함을 펼치는 이런 공개된 법정에서 쌍방이 공개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직접 구술로 심리하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장과 답변서라는 그러한 서면만으로는 완결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서면은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즉 준비 서면이라는 의미의 서면에 불과한 것이고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직접 판사 앞에서 구술로 진술해서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해야 하고 그러한 하소연을 하기 위한 장면이 변론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변론에 있어서 이제 원고는 소장에 제출해놨던 내용을 진술을 하고 피고는 답변서에 적어냈던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이제 쌍방의 공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는 대여금 사건을 예로 든다면 대여금 부분에 대해서 변지가 지났는데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피고는 나름대로 빌렸는데 무슨 이제 뭔가 방어를 펼치는 거예요. 제일 실제 흔한 사건은 빌린 거 인정하면서 못 갚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은 판결로 그 분쟁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보통의 경우는 그런 경우이긴 하지만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실제 이제 분쟁이 된다는 것은 빌린 적이 없다든지 또는 빌렸는데 갚았는데 왜 또 문제가 있는지 왜 또 달라고 그러느냐라는 등의 싸움 또는 빌린 건 맞지만 여태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 말 없어서 이미 난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시효가 완성된 거다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하는 싸움이 실제 대여금 사건 같은 경우에 있을 때 변론이 의미가 있는 것일 거예요. 만약에 돈은 빌린 거 맞는데 갚지 못했다라는 상황의 그 상황이 돈이 지금 현재 없어가지고 못 갚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경우에는 답변에 있어서 실제 큰 내용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현재 상황이 어려워서 못 갚고 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갖고 한다라면 그게 교과서적인 표현은 아닌데 무자력의 항변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런 항변이라고 우리가 공식적인 건 아닌데 우스개로 무자력, 자기가 이제 자금이 없다, 자격이 없다, 이런 것들, 그게 소멸시효 항변, 상계 항변, 우리가 변장변 이런 것처럼 항변이라는 말을 쓰긴 해서 붙여주는데 그건 정식의 항변은 아니고 그냥 약간 이제 교과서 바깥의 용어로 무자력의 항변이라고 하는데 그런 류의 사건은 법정까지 와가지고 내가 지금 못 갖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돈이 없어 못 갖고 있다 이렇게 방어를 펼치는 것으로 법정에 오면 조금 허탈한 거죠. 보통은 굳이 그렇게까지 와서 하려면 좀 연기해줬으면 좋겠다, 갚는 것을 연기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자 붙이는 걸 좀 빼고 나중에라도 원금 갚기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라도 그래도 뭔가 방어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다행인데 그냥 와가지고
갚을 형편이 못 돼서 못 갚고 있다. 이런 정도 얘기하려면 보통은 답변 써도 안 되고 안 와요. 그런 케이스라고. 굳이 생각해보세요. 법정까지 와가지고 가뜩이나 참 채권자 복이 면목도 없는데 와가지고 뭐 잘났다고 와가지고 출석한다고 내가 이런 거라도 잘해줘야지 뭐 이런 법정까지 와가지고 뭐 그래 빌린 거 맞는데 지금 형편이 그렇다. 그러기에는 참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대여 사실에 대해서 원고는 대여 사실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변제기가 고가했는데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는 데서 피고의 답변 태도는 뭐 무자력의 경우 뭐 이런 것도 상정할 수 있지만 한 건 하나 왜 못 받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맞아 들갚았네. 돈도 있어. 그럼 어떡하면 어떡한데 뭐 법정까지 오라는 날 그래 법정 이기 한번 구경 가자. 그냥 전화해서 채권자한테 전화해서 내가 다 갚은 줄 알았는데 맞아 네 말대로 좀 덜 갚은 게 있네. 뭐 통장에서 돈 넣게. 미안한데 그럼 만나서 술 한잔 먹고 돈 줄게. 이러면 되잖아. 왜 여기까지 질질 끌려와 있어? 빌린 게 아니라 빌린 게 것이 아니라 답변서에 어떻게 썼어? 뭐라고? 준 거라고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뭐야? 왜 여기까지 왔어? 왜 여기까지 왔어? 갚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갚았지. 갚은 거 맞아? 어떻게 해서 갚았어? 갚은 방법이 뭐였었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았어? 안 갚았네. 갚았는데 왜 이렇게 방법이 생각이 안 나? 갚았다. 어떻게 언제 만나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고마웠다고 하면서 갚고 그 다음에 왜 여기까지 왔어? 왜 여기까지 왔어? 왜 여기까지 왔어? 민법에서 막 여러 가지 생각해봐. 민법에서 막 배웠다고. 왜 여기까지 왔어?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또 왜 여기까지 왔어? 또 피차 안 갚아서? 동시이행 항변이 있어? 대여에 뭐가 있었는데? 대여 사실에 동시이행 항변 뭐가 있어? 동시이행 항변이 걸리려면 동시이행 걸리려면 뭐가 있어? 예를 들어 동시이행에 뭐 얘 같은 거 들어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쪽에서 매매 대금 달라고 하는 청구였으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동시이행이야? 그 목적물을 네가 안 줬으니까 나 대금 아직 안 치러도 된다. 이런 케이스인데 지금 대여금에서는 대여금에서는 그 자체는 없고 뭐 말하려고 그랬었어? 지금 뭔가 맞교환하자면 비슷한 얘기 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도 너한테 뭐야? 뭐 뭔가 금전채권이 있는데 그 말 하려는 거지.
금전채권이 있는데 어떻게 하려는 거야? 상계하려고. 그럼 뭐 요까지 와서 상계하려고. 금전채권이 있을 때는 상계는 꼭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행사해야 된다고 그랬어? 민법에서? 상계는 뭘만으로 되는 거야? 상계 의사표시만으로 형성권으로서 원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 자꾸 거기서 지금 급기야 돈 달라고 요청하다가 소송까지 냈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했으면 돼? 나도 너한테 채권이 있으니까 상계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헌족서 상계하겠다고 제공된 자동채권의 전부를 다 틀려지는 있지만 상계하겠다고 하면 상계돼서 이쪽은 소멸됐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계로 인해서 소멸됐다. 지금 두 가지가 있어. 요 소송에서 상계 비로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 바깥에서 상계 의사표시한 것을 가지고 이 법원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소송 바깥에서 내가 상계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채권법에 보면 상계에 의해서 채권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채권이 소멸하잖아. 그러니까 상계 의사표시에서 이 대여금 채권이 소멸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지금 말을 하면 소송 바깥에서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비로소 자기도 안 갖고 있는 이유가, 갚지 않고 있는 이유가, 나도 너한테 물품대금 채권이라든지 하는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달라고 하고 있지만 나도 너한테 그 정도의 액수의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나는 이렇게 맞교환하는 식으로 처리할 생각으로 안 갖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지금 와서 나도 너한테 물품대금 채권이 있으니까 상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면, 이제 그 말이 맞다면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된 거지. 그러니까 막아낼 수 있어. 등등등등 이야기를 했어. 그럼 이게 빌린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거다. 요거는 법률적으로 무슨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그 법률적 개념이야? 증여해 준 거다. 증여의 주장을 했어. 그러면 이 대여금 청구에 있어서는 뭐야? 증여 소비대차의 핵심은 뭐야? 나중에 뭐야?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을 해야 돼. 반환하기로 한 거야. 증여는 반환하기로 한 부분과에 있어서 뭐가 다른 거야? 증여는 돈은 왔지만, 그러니까 소비대차랑 증여를 똑같이 같은 평면에서 보면 뭐가 달라? 돈은 내가 받았지만 소비대차는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받은 거고, 증여는 뭐야? 그냥 준 거니까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받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증여는 소비대차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거야. 조금 어려워. 양립할 수 없는 거야. 즉 소비대차면 소비대차고 증여면 증여지, 그게 양립이라는 말 두 가지가 동시에 쓸 수는 없어. 못 쓴대. 그냥 돈 받은 게 하나는 반환하기로 하고 받은 거랑 반환 안 하기로 한 거랑은 양립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증여받았다는 사실은 원고의 대여금을 과 양립할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어려워. 요거는 어려워.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거야. 용어가 두 개 나와. 부인과 항변이라는 요 두 개가 나와. 부인과 항변이라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 지금 증여는 일단 결론은 부인한다. 요것에 대해서 부인한다. 양립을 할 수가 없어. 양립할 수 있는 주장을 하면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야. 즉 변제는 왜 우리가 입에서 변제항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대여금을 전제로 해서 갚았다는 얘기는 이게 충돌되는 게 아니라 서로 둘 다 그런 주장이 가능한 거야. 좀 아까는 소비대차와 증여는 잘 생각해봐. 대여금과 이 증여로 받은 거는 양립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여금을 부인하는 거야. 근데 대여금은 대여금대로 있고 갚았다라는 말은 갚았다라는 말이 같이 이야기해도 그게 충돌나서 양립할 수 없지는 않아. 빌린 건 맞고 갚은 것도 맞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항변으로 하는 거지 부인이 아니야. 즉 변제했다는 것은 원고가 빌려줬다라는 거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건 증명됐다든지 그거는 그대로 인정되고 갚았다라는 또 하나의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대여금 자체를 그대로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항변인 거지. 예컨대 소멸시효도 생각해봐. 소멸시효도 입에서 우리가 소멸시효 항변이란 말이 나오잖아. 그럼 대여금 자체도 일단 빌린 건 맞는데 시효라고 해서 상당한 게 흘렀기 때문에 소멸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대여금 그 자체를 안 빌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항변이란 말이야. 그런데 증여의 경우는 대여라는 것 중에 핵심적인 갚아야 되는 반환을 해야 되는 그 부분과 충돌나는 얘기를 하니까 그건 부인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왔어. 그 다음에 요 갚았다 변제는 항변이 나왔어. 이제 항변. 그 다음에 변제기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 변제기가 도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변제기가 도가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거지. 그렇지? 지금 변제기가 도가하지 않았다. 그럼 요 사람 말이 맞으면 피고 말이 맞으면 원고 청구는 일단 기각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상계의 경우도 항변이지, 항변. 왜냐하면 이 대여 사실, 대여금을 인정하고 자기도 물품 대금 채권 등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상계하겠다니까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지. 요거와 양립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말한 대로 그냥 돈이 없어서 하는 자세는 돈이 없다라는 자세는 이 대여 사실 자체는 실은 어떤 태도냐면 인정하는 태도야. 만약에 지금 갚지 못하고 있는 이 형편이 어렵다라는 정도의 태도를 굳이 분석해 본다면 대여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런 경우는 빌린 거는 맞는데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못 갚는다 이런 태도일 거니까 빌린 것에 대해서 그 케이스는 자백한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의 피고의 답변 태도는 부인, 항변 말고 자백이라는 답변 태도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태도가 있네. 그럼 자백된 경우는 형사 사건에서는 자백된 경우는 보강 증거 같은 게 필요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사실 인정을 하는 데 대해서 자백만으로 형사 사건은 고문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강되는 또 다른 증거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민사사건은 실체법에서도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소송법에서는 그대로 당사자끼리의 그 자치적인 그런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줘. 그래서 자백된 사실은 법원이 더 이상 그걸 파헤치지 않고 그대로 일치된 사실이니까 사실 인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자백된 사실은 288조에 보면 불요증 사실이라고 해서 불요증 사실,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불요증 사실이라고 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어. 민사사건에 한해서는 사적 자치가 그대로 소송에서도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그런 사실이 있는 거 맞다라면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백되면 그것은 그대로 사실 인정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때 설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은 그래서 대여금 채권이 원고에게 그런 채권이 있다. 피고에게 갚을 의무가 있다라는 권리 의무, 이러한 대여금 채권이라는 권리 의무, 즉 이 채권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이 확정을 해줘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러한 권리 내지 의무를 법원이 판결로 확정해 주려니까 그것을 그럼 원고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 채무자인 피고에게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권리 의무로 확정을 해주려는데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러한 채권은 또는 소유권 싸움이 있을 때 소유권이라는 물건은 즉 우리가 법상 권리, 채권, 물건으로 설정한 이 권리는 관념적으로 우리가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고 해서 어떻게 해서 그게 네 것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 그 권리의 대상인 이런 펜 같은 거 만져보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겠지만
이 권리는 생각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개념이란 말이야. 그 소유권이라는 권리, 물권, 채권, 청구권이라는 이 채권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관념이니까 이것이 너한테 있다 없다를 뭐 영혼처럼 쫓아다니면서 채권이 쫓아다니네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판단하기 위한 시스템이 결국은 대여금 차례권이라는 민법 598조의 그 소비대차에 그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는 어떤 요건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취득시효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소유권을 우리가 취득한다라고 할 때 취득시효에 있어서 20년간 뭐 평원 공연, 뭐 선의로 뭐 점유했다 이런 요건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 해서 내가 피해를 입어서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채권을 위한 민법에서 배운 어떤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로서 가해자의 고의 가실이 있을 것, 뭐 의법성이 있을 것, 내가 손해가 발생했을 것, 그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등의 요건을 우리가 배웠을 거야. 그런 요건 끝에 효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오고 그런 요건 끝에 효과로 점유취득시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요건 끝에 소비대차에 의한 반환청구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반환청구권, 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 반환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우리가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캐치해서 그 요건을 충족하면 대여사실이라는 이 요건을 충족하고 변제가 도가했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그게 민법 598조의 소비대차에 관한 조문에 의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너에게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권리 의무 그 자체는 직접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관념적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구체적인 사실, 그것을 그래서 요건사실이라고 그래요. 요건사실. 그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운 요건의 사실, 그것을 충족했느냐를 따져서 그런 요건이 충족되면 그 권리가 발생한다. 이런 시스템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모든 조문이 그렇게 되진 않지만 계속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민법에 요건 1, 2, 3, 4, 5 외우고 효과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외웠잖아. 그 효과가 채권 내지 물건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효과가 너한테 발생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확정하는 그것을 위해서 요건을 갖다가 체크하는 거야. 요건을. 그게 요건 사실이야. 그래서 반환청구권, 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 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소비대차라는 계약이 체결된 요건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대여사실이 있었고 변제의가 만약 변제의가 아직 도가하지 않았으면 대여금 반환청구권이 아직은 생기는 게 아니니까 요 대여사실과 그 다음에 변제의가 도가한 사실을 체크를 해서 그것을 요건사실로 체크해서 그 효과로서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래서 그 요건에 대해서 지금 본다면 요 증여는 뭐야? 대여사실 중에 반환의 약속을 부인하는 것이 됐고 그 다음에 빌린 적이 만약 없다. 빌린 적이 없다. 빌린 적이 없다. 증여 말고 이제 애초부터 빌린 적이 없다. 이것도 부인이고 그 다음에 빌린 거 맞다라면 자백이고 요걸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빌린 것이 맞다라는 것은 대여사실. 대여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굳이 증명 없이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 원고에게 발생했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것. 즉 원고가 승소하는 것이고 만약에 증여받았다 또는 빌린 적이 없다라는 이런 부인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이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가 부인하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청구 그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원고가 자기가 빌려준 대여 사실을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증명을 해서 그 사실이 있다라고 판단돼야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빌린 것은 맞는데 갚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대여 사실 자체는 피고가 자백한 거니까 그건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 또 싸움이 벌어졌네. 변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 당사자인 원고가 변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 당사자인 원고가 인정하면 괜찮지만
돈 받은 적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내가 지금 청구가 들어간 입장에서는 변제받은 적 없다라면 요번에는 누가 변제한 것을 증명해야 되냐면 피고가 변제한 것을 증명함으로써 만약에 그게 증명되면 다른 싸움은 더 없다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피고가 이기게 되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변론에서 주장이 펼쳐지고 그 주장이 인정되는 와중에 증거조사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에 따라 이렇게 펼쳐지니까 증명을 해야 될 사람, 그것을 증명 책임을 지는 자가 증명을 해냄으로써 판사한테, 법관한테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을 줌으로써 그 사실을 인정받아서 그 효과를 달라라고 하는 싸움을 여기서 펼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 상태에서 이제 증거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반대 당사자가 자백을 하면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반대 당사자가 부인을 하면 증명 책임을 지는 자가 이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이 사실이 확정되어야 그 권리, 그것을 전제로 해서 효과로서 권리가 확정될 수 있으니까 이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증명을 해야 될 증명 책임을 지는 자가 증명을 하는데 그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아까 얘기했듯이 대여 사실이 부인된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부인하면 원고가 차용증 같은 것을 통해서 대여 사실을 증명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여 사실에 대해서 피고가 변제했다라고 했을 때 다시 반대 당사자인 원고가 그 항변에 대해서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따지면 피고가 변제에 대해서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뭐 온라인으로 통장 입금을 한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한다. 한편 예를 들어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이제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했는데 다시 원고가 뭐라고 하냐면 도중에 내가 너한테 청구를 한번 했고 해서 이 시효가 중단된 거다 뭐 해가지고 그럼 도중에 한번 청구한 이런 사실을 갖다가 이제 주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법원한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내서 시효가 만약 중단됐다면 그 민법서 배웠듯이 시효 완성을 중단시키니까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 이쪽이 시효 중단에 그때 그것을 재항변이라고 해요. 다시 원고가 그 항변에 대해서 재항변함으로써 이렇게 중단시켰기 때문에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싸움이 벌어지면 시효의 완성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진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증명이 필요했을 때 증거를 신청을 해서 법원의 확신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증거 신청을 하는 그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한 차용증 같은 서면, 서증이라고 하는데 문서라는 의미의 서, 그 다음에 증명이라는 의미의 증해서 서증을 제출한다든지 해서 즉 증인을 통해서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요 과정 또는 차용증 등을 통해서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이런 거 등이 이제 증거 조사에 의해서 증인을 불러서 증인이 대여 사실의 그 장면을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증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라는 개념은 자기가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법관 앞에서 보고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증언이라고 하고 이 증언이 법원의 판단의 자료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갖고 대여 사실이 있었다. 뭐 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한편 서증의 경우는 그 차용증 등과 같은 그 문서의 기재에 그 서증을 내면 증거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법관이 그 서면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차용증을 읽어보니까 몇 월 며칠 날 돈 빌려간다라고 도장 찍고 있는 이 서면을 보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거라면 대여했다라는 사실을 판단하는 거예요. 한편 그 서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반대측은 거기에 내가 자필로 쓴 게 아니라는 둥, 거기에 내 도장 같은 게 있지만
지가 마음대로 파서 찍은 것이라는 등 또는 내 도장 맞긴 맞는데 몰래 훔쳐가서 찍은 것이라는 등의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 서증 자체에 또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서증 자체에 싸움이 벌어지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필적을 감정한다든지 그 도장을 원래의 도장, 내가 쓰던 도장과 똑같은 건지 아니면 몰래 파서 요새는 그 파는 게 정규에서 컴퓨터로 파버리니까 그대로 똑같이 나오니까 참 힘든 그건데 그것이 진짜 과연 똑같은 도장인지 몰래 판 도장인지 필적이 내 필적이 맞는지 이런 감정을 또 하게 되는 싸움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편 증인의 경우는 법정에 불러서 증언을 하는데 이 증인이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반대쪽은 탄핵을 해서 무너뜨려야 돼요. 그죠? 이 증인이 이제 와서 만약에 반대쪽 입장에서는 돈 빌려간 사실을 갖다 이 증인이 증언하고 있을 때 이 증인이 실제 그 장면을 거짓말로 말해준다라는 여러 가지 반대 공격을 해서 이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법관이 이 증언을 믿는 데 대해서 주저하고 또는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몰고 갈 수 있게끔 반대측 당사자 내지는 변호사가 그 증인의 증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을 잘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증거를 자체를 둘러싼 공방에 의해서 법관이 어떤 이런 지금 증명해야 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드는 과정을 막 둘러싸고서 또 한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끝에 이제 판사가 사건을 이제 마무리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이런 단계까지 성숙됐다고 생각하면 결론을 종결하는 거예요. 결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이제 선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종결된 다음에 이제 2주나 3주 뒤에 판결을 선고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론과 종결, 그 다음 판결 선고까지 그 기일이 딱 한 번만 열리는 심플한 사건도 있지만 결론 기일이 석행돼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열리는 경우도 많아요. 한 번만에 딱 되지 않아요. 한편 이제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 지금 얘기했듯이 변론이 한 판만에 딱 심플하게 하루 만에 이렇게 서로 주장 펼치게 다 충분히 되면 다행이고 증명까지 다 되면 다행인데 실제 사건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변론에 앞서서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 변론에 앞서서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 변론 준비 절차.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그 재판부의 재판장은 이 사건을 곧바로 변론에 가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조금 막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사건을 가지쳐서 정리한 다음에 본격적인 변론을 좀 더 정리한 다음에 보낼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변론 준비 절차에 보내는 게 좋겠다고 싶으면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를 해요. 그럼 변론 준비 절차는 말 그대로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예요.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변론에 그닥 들어가기보다는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공개된 법정이 아닌, 그러니까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니까 변론이 아니니까 공개된 법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변론 준비를 진행하는 어떤 판사의 준비실이나 이런 변론 준비 절차실 이런 법정이 아닌 류의 공간에서 그 사건에 그 사람들끼리만, 왜냐면 이건 공개되는 게 아니니까 뭐 방청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건의 관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건에 한해서 뭔가 핵심적인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변론 준비 절차를 여는데 이 변론 준비 절차는 서면을 교환시키는 절차 플러스 불러가지고 기일로 여는 방식 등이 혼합돼서 쓰이기도 해요. 하여튼 그런 서면만 교환한다든지 또는 기일을 연다든지 또는 두 개가 믹스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변론에 앞서서 실은 변론을 진행하다가도 필요에 따라서 준비 절차로 갈 수도 있지만 하여튼 실제 변론을 진행하다가 준비 절차가 갈 수도 있지만 지금 말하려는 것은 이제 변론에 앞서서 답변서 나온 거 보고 서로 싸움에 이렇게 개요를 보니까 이게 그리 간단치가 않고 뭔가 좀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서 준비 절차를 거쳐서 이제 가지칠 거 다 가지치고 나서 핵심은 뭐구나 막
핵심은 뭐구나 해서 그 핵심에 대한 증거조사만 이제 변론에서 해서 집중적으로 그래서 변론에서는 증거조사를 해서 그래서 집중 증거조사를 변론에서 해서 그 다음에 한 차례의 변론을 열어서 물론 실제는 한 차례만에 변론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속행돼서 2회차, 3회차가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변론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사건을 판결하기에 성숙됐을 때 종결을 해서 판결을 선고하는데 종결된 변론이 경우에 따라서 또 판결을 내리기에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판결 쓰려다 보니까 먼저 뭔가 좀 더 따져볼 게 있을 때는 이 변론을 종결했던 것을 재개할 수도 있어요. 다시 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개해가지고 이 변론을 재개할 수 있는 법원 재량적으로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재개했다가 다시 마무리해서 종결을 하고 판결 선고로 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변론이 종결되고 이제 판결이 선고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절차의 일단 기본적인 대략이니까 이해를 하고요.